안녕하세요, 아라님, 문별님. 네, 우리가 오늘 이제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 셋이 오늘 딱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좀 굳어 계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이라고 하는 탈시설 운동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네. 우리 두 분도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네. 네, 저는 김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포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은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아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 아라님은 이제 나랑 같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 탈시설 운동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시설에 들어가 계실 때 그분들이 시설에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정신으로 이제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고, 김포 지역에서 뭐 하시죠? 이제 김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장애인이 탈시설 이후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네. 김포 지역에서 네, 활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도 하시잖아요. 김포. 네. 그래서 그 자립생활센터에서 이제 같이 해보니까 그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욕구 중에 하나가 공부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시설에서 30년, 40년씩 살던 분들이 무학의 학력으로 그냥 뭐 태어날 때부터 시설에 계셨다거나 어렸을 때 이제 유입이 되셔서 학교를 못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부에 뜻이 있어서 그 학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포 장애인 야학이라는 학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 포인트를 설명하느라고. 네, 그래서 그 저희가 오늘 말할 주제가 발달장애인이 탈시설하고 또 이제 탈시설 하신 분들이나 어쨌든 제가로 살고 있는 발달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산다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 나눌 건데, 이제 먼저 그 제가 이제 탈시설 운동단체에 있다 보니까 그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 사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근데 통계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는 곳에 3만 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고 그 중에 76%가 발달장애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러니까 4분의 3, 그 사는 사람들 중에 4분의 3은 발달장애인이고, 그리고 사실은 또 등록은 그렇게 돼 있지 않지만 만나보면 그분들이 발달장애인 분들이 많이 또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단절됐기 때문에 좀 뭔가 그 좀 사회관계의 어떤 그 좀 의사 판단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이제 좀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느껴질 만한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이제 발바닥에서 탈시설을 이제 좀 지원을 해왔는데, 그때 이제 탈시설 이 과정이 또 신체 장애인들하고 되게 또 다르잖아요. 그 얘기들을 좀 우리 아라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이전에 신체장애인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오실 때는 처음 이분이 탈시설 결심하는 것부터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먼저 나간 신체장애인 분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을 그 먼저 탈시설한 선배들을 통해서 자기가 정보를 이제 수집하는 거죠.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살려면 뭐가 필요하고 이때 뭐가 준비되어야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들을 자기가 정보를 수집해서 목표를 세우고 이제 요청을 한다면은 발달장애인 분들한테는 시설에서 계실 때 이분들한테 아무도 그런 정보를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다라는 전제 자체가 이분한테 없는, 그래서 실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탈시설 할 수 있는 존재,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존재라고 전혀 사회적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그 시설에 있는 누구도 그 사람을 그렇게 지원할 생각을 이제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분한테 그런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은 이분은 사실 평생 그곳에서 살아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제 여전히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나올 때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이나 자립생활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달장애인이 밖에 나가서 살 수 있어? 시설 밖으로 나와서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데 그건 사실 질문이 아니라 대부분 살 수 없어 라는 것들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많이 맞아요.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당연히 그 시설에서 20, 30년 살아온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너도 나가서 살 수 있어 라고 말해주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길었는데 갑자기 당신 나가서 살래요? 말래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떤 답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의 탈시설은 이 사람의 욕구라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되어 왔고 근데 이 욕구가 없으면은 그냥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걸로 이제 여겨져 왔고 그러니까 이 탈시설의 권리로 여기지 않았던 건데 그럼 이분들이 나올 때 뭐가 필요한지로 다시 돌아오면 나가서 살래 말래라고 물어보기 전에 밖에 나가니까 여기도 갈 수 있고 당신이 혼자 쓸 수 있는 방도 있고 되게 깨끗한 집도 있고 그 주변에 당신이 갈 수 있는 뭐 편의점도 있고 뭐 영화관도 있고 여기를 당신의 시간에 따라서 마음껏 움직일 수 있어 라는 경험들이 이제 제공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이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보장되어야 안정적인 탈시설, 자립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발달장애인 분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만나보면은 그 아주 어릴 때 이제 시설에 들어가거나 혹은 성인기 이후에 부모가 늙으셔서 이제 너무 더 늙기 전에 이제 시설에 적응하라고 이제 부모가 좀 늙어가는 과정에서 보내거나 아니면 정말 부모가 정말 많이 늙으실 때까지 이제 같이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시설로 보내거나 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는 무시되고 그냥 시설로 정말 이런 표현이 좀 안타까운데 보내진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발달장애인을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생활 환경이 바뀌면서 갑자기 집단적인 시설 생활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분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갑자기 자기하고 있던 가족이나 부모나 뭐 이런 친밀한 관계들이 갑자기 단절되고 새로운 그냥 그 관계에서 이제 갑자기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살 때에 저는 또 그 시설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집단, 기본적으로 집단 생활이다 보니까 집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자는 관리적 마인드로 인한 규율이 있고 그게 꼭 인권침해 시설이 아니다 하더라도 규율을 만들어 놓고 그 규율을 지키게 하고 하루 일과표를 정해놓고 그 일과표에 따라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 그래야 안정적이고 그것이 기본적인 생활 리듬을 갖춰줘야 사실 직원이 투입되고 그 시스템이 운영되니까 개인의 욕구나 의사는 전혀 이제 상관없이 짜여진 일정 속에서만 살아야 되는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시설에서 나온다는 건 또다시 어디로 보내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당신의 삶을 당신이 꾸밀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인데 이 과정이 이제 당사자한테는 조금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잖아요. 발달장애인들한테. 그때 그러면 그 욕구를 표현할 수 있냐 없냐로 탈시설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자꾸 이제 사회적으로는 가르는데 저는 그 가르는 게 굉장히 위험한 행위이다. 그러면 발달장애인 권리는 이런 잣대로 하면은 항상 제한되는 사람으로밖에 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그 이제 막 탈시설이라고 하는 걸 욕구를 기반해서 뭐 사정한다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외국에 연수나 갔을 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발달장애인들이 시설에 나가서 자립해서 어떤 좀 주거 서비스를 바꾸고 싶다라는 욕구를 어떻게 확인하냐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다 고개를 이제 갸웃거리면서 질문이 그러니까 우문이라는 거죠. 사실 그 질문이 우문이고 발달장애인한테는 인권의 원칙으로 시설 생활이 인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모든 이에게 권리를 준 다음에 그래서 선 이전시킨 다음에 그 지역사회 통합된 삶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더 맞았다라고 그런 게 선 지원 그러니까 선 이제 이전이죠. 그리고 후 지원 그러니까 그 공간 그 지역 사회에서 이제 지역에 사는 과정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부에 탈시설 얘기 많이 이제 하면은 정부는 꼭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은 사회적으로 본인도 위험하고 사회도 위험하고 뭐 이런 거
건강 관리 못할 거다, 누구한테 사기 당할 거다, 뭐 성폭력이나 학대 당할 수 있다, 막 이런 위험성들을 얘기하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위험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원칙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 이제 발바닥도 탈시설을 지원한 발달장애인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 김포센터에 발달장애인들이 있죠. 네. 예, 예, 지원한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지역사회에 나와 살 때 막 활동보조인과의 관계부터 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일단 그분들이 시설에 살다가 나왔을 때 본인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게 좋은지 싫은지부터,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지, 이런 걸 좀 문별님이 많이 지원하시니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시설에서 나오신 분이든 아니면 그 가정에서 자립을 하신 분이든 뭐 좀 다양한데, 대부분 나오는 걸 싫어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본인 의사가. 나오고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욕구가 확인되어야 퇴소를 하는 게 대부분 시설의 원칙이기 때문에 본인이 강력하게 나오고 싶다고 변함없는 의사를 밝혀야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원해서 나오신 분들이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집에서 살다가 나오신 분들도 본인이 이제 원해서 저희 센터에 자립생활주택으로 들어오시게 된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굉장히 좋아하시고, 뭐라고 해야 되지? 무절제한 삶을 즐길 수 있다는 점. 예. 굉장히 좋아하세요. 포인트네요. 근데 예. 이게 제가 이제 딱 떠오르는 예는 이런 건데, 음식 같은 거를 시설에서는 밥과 국이랑 반찬들을 뭐 식판에 떠주면 그걸 먹는다. 냉장고는 손대지 말아라. 이제 이런 원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오늘 내가 피자를 먹고 싶으면 한 판을 다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오늘 치킨을 시키고 싶은 거, 야식을 먹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이 누가 제한을 하거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렇게 나오신 분들이 한 초기에는 그런 삶을 즐기시는 거죠. 자유를 즐기시는 예, 거죠. 맛있는 걸 먹고. 기억나는 게 한 코디네이터 분을 만났는데,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립생활 주택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초반에 나오시면 다 소화불량을 겪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도 그러시냐라고 하니까, 이게 처음에는 정말 그 무절제한 삶을 즐기시다가 내가 어느 정도 소화가 가능한지를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신체장애인 분들도 마찬가지고 발달장애인 분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라이프를 굉장히 즐기시면서 뭐 갑작스럽게 체중이 불어나신 분들도 있고 밤마다 토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한데, 얘기하신 대로 한 3, 4개월이 지나면 이제 이러면서 내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양도 하고, 아니면 갑자기 건강 관리를 하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의 균형을 찾아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밤마다 술을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알코올릭은 아니지만 그래도 맥주 한 잔 집에 가서 사들고 가서 마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그렇게 이제 자립생활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어떠냐 이제 이걸 물어봤고, 그리고 초반에 겪는 어떤 어려움, 어떤 걸 제일 많이 이제 우리 센터 사무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호소하시는지. 또 발달장애인 분들은 지금 우리 복지제도상 활동보조 서비스도 많은 시간을 받으실 수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많아봤자 뭐 한 2등급, 3등급의 서비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지역사회에서는 뭐 길을 찾는 거 이런 거부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이제 자립을 해서 이제 살려면은 센터도 오고 뭐 은행도 가고 동사무소도 가야 되는데, 이 자기 집을 중심으로 길 찾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뭐 쉽게는 한 달 정도는 이동 지원을 무조건 해드려야 돼요. 집에서 만나서 아침에 출발해서 뭐 센터에 오는 것, 이제 이렇게 약간 숙달과 연습을 거쳐서 이제 이동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계속해서 이동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보통의 이제 다른 신체 장애인이었으면 그래도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을 받아서 활동 지원사와 함께 이동을 하거나
이런 게 가능할 텐데 발달장애인은 굉장히 한정적인 시간으로 활동 지원 제도를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동까지 이 제도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 지원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활동 지원사가 아닌. 그래서 뭐 말한 대로 센터의 코디네이터라든지 뭐 저라든지 소장님 이런 분들이 그 집에 가서 픽업하고 아니면 같이 이제 일상을 살고 이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버스를 잘못 타서 이상한 데 가서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이제 탈시설 한 지 한 달, 두 달째 됐을 때 이제 어디예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버스 잘못 탔나 봐요. 그러면 근데 몇 번 버스예요? 물으면 모르고 그럼 우리 이제 그 버스 안내 음성을 들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오잖아요. 이번 정류장은 어디입니다. 그러면 아 여기서 내리세요. 그럼 우리가 그 앞으로 카카오 택시를 부를게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부르면 그건 이제 타시고 다시 오시거나 이런 방법들을 몇 번 사용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어려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 활보 서비스가 절대적으로 이 발달장애인에게 불리한 이 구조를 깨야 사실은 이제 정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뭐 1대1 지원 이런 게 가능한데 사실 이렇게 시설에 사는 게 집단 서비스라면 자립한다는 건 개인별 서비스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정부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이미 사실 맞춤형 이런 얘기를 박근혜 정부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맞춤형 복지. 맞춤형 복지. 우리 지역계 들었잖아요. 한 10년 들은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사실은 예산이나 제도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립 서비스만 이렇게 하는 이 제도가 참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이 지금도 여전히 불리한 이 발달장애인 정신적 장애인에게 불리한 이 활보 서비스 구조를 개혁을 해야 사실은 진정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한 얘기 중에 이제 잠깐 이제 좀 더 얘기를 좀 보태보면은 그 이제 아동 권리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패할 권리도 권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복지하는 사람들이 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무능력하다. 어떤 판단에 대해서 못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회조차도 주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얼마이고 이 음식은 먹어도 되고 이 음식은 못 먹는 음식이다라고 하는 걸 구분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획득하는 과정조차도 언제나 기회가 박탈되니까 계속 그 집단이 계속 무력화된 집단으로 계속 남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그 무력화된 집단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유로 계속 그 집단을 보호하거나 규제하는 제도만 발달하는 거 이게 결국 시설 시스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발달장애인 분들이 아까 되게 무절제한 삶을 누리시면서 얻는 자기가 획득한 내 소화 능력,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내지는 뭐 내 삶에서 뭐가 제일 더 좋은 것인지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소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립에 있어서는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다. 근데 제가 지금 탈시설에 뭐 소위 이제 시설주의자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어떤 시설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께서 꼭 그 예시로 드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발달장애인들이 탈시를 했더니 냉장고 앞에만 붙들고 살더라. 냉장고 문을 뭐 수십 번을 열고 닫는다. 그리고 폭식해가지고 뭐 비만에 뭐 이런 치아 이런 관리 안 돼가지고 뭐 그렇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단기간이거나 혹시 장기간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일부이거나 조금 더 많은 수일 수도 있는데 되게 이제 극단의 사례 또 그리고 부정적 사례들을 부각시키면서 마치 발달장애인들이 늘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집단을 다 그렇게 규제해버리는 그런 인식 자체가 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또 이제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돌아가서 활보가 너무 이제 중요하다 이런 또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제 발바닥에서도 탈시설 지원해보면 활보도 말고 발달장애인 자립할 때 어떤 문제들을 좀 많이 호소하셨나요? 네. 아라님? 지금 드는 생각은 계속 시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시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진짜로. 뭐냐면 나오셔서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또 관계, 외로움의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설에서 아는 사람 없이 혹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 만나다가 나오니까 혼자, 그리고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지원해줬던 사람. 근데 사실 그 지원자가 이 분만 또 지원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한 번씩 또 좌절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람들하고 어떻게 친해져야 되는지, 다가가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장난을 쳐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 좀 깨지시다가 점점 더 사람들하고 만나고 어쨌든 그러면서 자기 관계가 생기시더라고요. 처음에 어려워하다가.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만 막 전화 20통 막 이렇게 하다가 점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름을 10개 정도 외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뒤부터는 적당한 또 관계들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아, 이 사람한테는 이 정도의 장난을 칠 수 있어. 이 사람하고는 이럴 때 도움을 청할 수 있어. 이런 관계들이 형성되기까지 시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너무 많이 요구되는 능력들, 연습들, 훈련들이 이 사람들을 더 움츠러들게 하고 이 사람들이 더 많은 뭘 접하거나 뭘 선호하거나 뭘 싫어한다는 걸 깨달아가는 시간들을 우리 사회가 너무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네요. 그 외국에서 탈시설 정책들의 이제 뭐 성과 분석 뭐 이제 이런 거를 해보면은 발달 장애인들에게 이제 가장 지역 사회로 이제 통합된 삶을 산다고 이제 갔었을 때 또 가장 또 이렇게 우선순위가 고립감 뭐 이런 외로움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토론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발달 장애인 그러니까 장애를 혐오하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내지는 뭐 님비 현상.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는 그 자립생활주택 뭐 이렇게 자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간 체험형으로 있는 주택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 빌라 주민들이 써붙여가지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님비 이런 우려들을 또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하더라도 우리가 가질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하나는 아까 그 탈시설이 인권의 원칙으로서 이제 모두에게 그 기회가 제공돼야 된다는 게 있고 또 하나가 그 이제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발달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깨진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노인들의 고독사 뭐 이로부터 해서 다 이슈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사실 저는 발달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나오면 발달장애인들 집단적으로 모여 살 때는 그래도 외로움은 없었으니까 고립감은 없고 프라이버시는 없어도 외롭진 않았으니까 라는 이유로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좀 그런 거보다는 이제 나와서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주거 생활도 있고 그런데 좀 사회적으로 이제 공동체가 파괴된 이 사회에서 발달장애인도 노인도 뭐 그 지역에서 뭐 어떤 하여튼 이렇게 특정한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관계들을 회복하면서 이 사회의 공동체성을 확보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를 관계랄 문제를 제도적으로 뭔가 억지로 막 예산을 투여해갖고 관계를 억지로 맺어주고 이런 게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거는 제도적 차원에서 예를 들어 제도적 차원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있거든요. 뭐 지역사회에 나온 발달장애인들의 뭐 계속 모임, 사랑방 모임, 공동 식사 뭐 이런 걸 하면서 지역사회에 같이 자립한 사람들끼리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또 장애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를 약간 좀 더 복지관을 중심으로 좀 더 이렇게 활성화시키거나 IL 기관을 중심으로 활성화시키거나 이렇게 이게 약간 제도적인 발전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말고 비제도적인 방법으로의 어떤 노력들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권유해요. 그 개인들한테. 예를 들어 종교를 가져보시라든지 막 이런 것까지도 종교가 문제가 될 때도 많지만 그러니까 약간 사실 이제 그 관계의 고립감을 해소하는 방법이 꼭 제도로만은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걸 이유로 사실 또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의 같이 삶의 이웃으로 우리가 그들을 초대하는 걸
주저해서는 안 되겠다. 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그 어떤 좀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19년에 아니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42번으로 탈설 정책을 약속했어요. 국정과제에 탈설에 대한 과제가 들어간 건 모든 정권, 대한민국 정권에서 처음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발바닥 활동가들은 막 만세! 이제 진짜 그랬죠. 그런데 야, 국정과제여도 이게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구나는 걸 처음 알았네. 처음 알아서 19년에 사실은 배정된 예산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사실 할 수 있는 게 이제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실망스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우리가 꼭 예산을 딱 신규 예산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지금에 있는 이제 뭐 국토교통부의 어떤 공공주택 제도나 이런 것과 복지부가 원래 지원하던 좀 뭐 지금 올해 하려고 하는 뭐 이제 주거복지 개념이라든지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개념들을 좀 막 결부시켜가지고 그 시설에 좀 시설이라고 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그 지역사회에서 좀 자체적으로 조금 그 애초에 이렇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그러니까 시설화를 예방하는 방안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발달장애인 부모라면 나는 늙고 이제 뭐 직장생활도 안 하고 이제 병들었어. 막 그러면은 발달장애가 있는 성인이 된 저 자녀를 정말 시설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나도 막 시설을 막 이렇게 주창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모한테, 그리고 당사자한테 시설 말고도 이분이 지역사회 공공주택에 입주하고 그 공공주택에 입주한 다음에 복지사가 붙고 주거 코디네이터 같은 복지사가 붙고 거기에 이분은 몇 시간은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하고 몇 시간은 주간활동을 이용하고 몇 시간은 어떤 또 센터를 이용하고 해서 일상생활이 이렇게 돌아가요 라고 내가 부모로서 설명을 들었을 때 나는 그러면 꼭 시설 아니어도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선택지에 대한 게 마련되고 그게 이제 부모한테 정보가 제공되면 난 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뭐가 또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지만은 여튼 내 부모 입장이면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내가 이제 말한 것들 중에 이제 비는 게 사실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은 발달센터가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애가 만 18세, 뭐 20세, 뭐 하여튼 25세 뭐 이러면은 우리 발달장애가 있는 내 자녀와 내가 가서 발달센터에 가서 이 사람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딱 수립을 하고 그 개인별 지원계획 안에서 공공주택이 딱 이렇게 뭐 선정이 되거나 신청 과정이 이제 연결이 되고 거기에 발달센터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이제 주거 복지기관들, 그러니까 복지관이나 아이를 통해서 주거 코디네이터가 파견되게 하고 여기는 지금 예산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하여튼 마련이 되고.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발달센터가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기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좀 강화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발달센터가 제대로 기능하자. 그 다음에 여기 발달센터가 기능하려면 권한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맞는 주거를 발달센터가 줄 수 있을 정도의 국토부의 협력과 공급이 돼야 되고 여기 주거 코디네이터라고 하는 사람이 붙어서 그 사람이 하루 일과와 개인별 지원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계속 컨트롤할 수 있는 누군가 배치되는 그 복지부의 예산. 요런 게 제도적으로 좀 채워져야 부모로서 시설 아니고 여기라는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 이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의들이 많이 와요. 이제 뭐 부모님이 우리 이제 애가 한 30, 40 돼가는데 언제까지 나랑 같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거기에 자립생활주택이라는 데를 운영하던데 시설보다는 그런 데가 낫다고 하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우리 애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냐. 시설 보내는 것보단 나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센터가 운영하는 자립생활주택들은 시설장애인의 탈시설이 주 목적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LH 임대아파트에 계속 신청을 해보는 것도 안내하고 센터를 이용하면서 자립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권유를 해드리는데 이게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도 사실
이런 자립생활주택을 거쳐서 지역 장애인들도 자립을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제도들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전혀. 지금 탈시설이라고 포커스를 맞춰서 요거는 조금 됐잖아요. 아주 조금. 조금. 근데 이제 이 지역에 그 부모와 같이 살아서 평생 이제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 사회 구조가 더 연결이 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참 안타까워요. 부모는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70 이렇게 되면은 걱정을 계속 하시고 그럼 시설에 보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했던 제도가 지원주택이라는 그 제도로 시범 사업을 이제 몇 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2019년부터 서울시 정책으로 본 사업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서울시에도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성공하려면 이 지원주택에 붙는 주거 코디네이터의 이 인력 투여비를 서울시는 되게 낮은 수준에서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걸 좀 높은 수준에서 해야지 정착을 성공을 하거든요. 초기 정착 때 집중적으로 지원했다가 정착이 안정화되면 점점 서비스를 조금씩 줄여 나가거나 혹은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 유지하거나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런 지원주택 제도가 서울시만 있고 시범 사업했다가 올해 본 사업인데 아직 거기에 편성된 예산 단가가 낮은 수준이라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인권단체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제 서울만 그런 욕구가 있는 분들이 계실 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김포에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직 복지부가 뭐 뭘 안 하고 있고 이건 사실 복지부와 국토부가 좀 같이 해야 되는 게 있고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42번 뭐 국정과제 탈시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진짜 그게 이제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뻥이 아니려면 이게 이제 슬로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맞게 지원주택 제도도 좀 설계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 이제 아까 이제 지원주택 제도라든지 활보 이 서비스에 대한 강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제도적 비제도적으로 어쨌든 관계의 문제들을 좀 더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시민 옹호인부터 해서 이제 되게 이제 또 뭐 이렇게 간접적인 어떤 지원 제도들도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주로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시고 아라님은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저기 은별님은 주로 경기도 지역에서 이제 활동하시고 한마디로 수도권이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근데 사실 비수도권은 더 할 말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이렇게 뭐 연구 사업이나 뭐 때문에 지역분들 만나보면은 이제 지역 편차 너무 크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우리 아라님이 작년에 많이 조사해 보셨으니까 조금 지역 쪽 편차를 좀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지금 탈시설 정책 같은 경우도 지역에는 너무 이제 편차가 크고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럼 거기가 탈시설 정책만 없느냐 하면은 그게 아니라 뭐 재가장애인 분들이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자체가 없는 그 발달장애인 거죠. 관련한 정책 자체가 이렇게 서비스가 없어요. 이렇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꾸냐라고 했을 때 앞서 말한 한 명의 지원 인력 혹은 지원 기관이 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성에 대한 인정도 잘 되지 않고 이게 약간 복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되게 좀 많이 높아져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도 더 없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성공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없고 그게 당사자의 삶의 질을 정말 변화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뭔가 실패 사례만 얘기가 되고 그게 점점 더 어떤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더 벽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발달장애인법 제정되고 나서 17개 시도의 발달장애인 센터가 이제 생긴 지가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가 좀 더 자리 잡으면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 정책들을 좀 더 끌어내지 않을까라고 그냥 나 혼자 이제 기대를 빵빵 하고 있는데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이죠, 이제. 근데 이제 또 제가 이제 또 생각해 볼 때 지역 편차를 극복하는 방법은 중앙정부 정책으로 가고 지역정부가 펀드 매칭하게 하면은 어느 수준까지는 좀 끌어올리거든요. 최고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은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중앙정부가 이제 좀 그런 노력을 안 한다. 이게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시도는 저는 이제 이제 우리가 17개 시도를 보면은 그 지역의 장애인단체, 뭐 부모단체 이런 데가 강성이고 잘 싸우면 그 지역은 되게 잘 돼 있어.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당사자나 어떤 부모 조직이나 이런 데의 목소리, 이게 없으면 사실 조금 안 된다라고 저는 이제 감히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이제 사실은 이런 이제 지역사회 운동을 통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발달장애인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이거 예입니다. 충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충남에 태어났느냐 서울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너무 달라진다고 하면 그건 정부가 아니라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면 적어도 어느 최소 기준의 삶의 질은 좀 이렇게 균등하게 좀 맞춰야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어쨌든 그런 지역 편차, 복지 편차들을 중앙정부가 좀 극복해 노력들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발달센터를 중심으로 좀 더 하고 탈시설 지원센터가 이제 19년에 생긴다 하다가 예산이 배정 안 돼서 올해도 안 생길 것 같긴 한데 탈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발달센터와 함께 이제 좀 앞으로 이제 역할을 하면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 또 이제 지역사에 사는 장애인들이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뭐 이제 일반 시민들도 보시고 뭐 발달장애 당사자도 보시고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보시고 할 텐데 저는 이제 관심을 많이 이 영상에 가지실 분들이 또 부모님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부모님들 또는 어떤 뭐 부모 조직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부모님 당사자분들이 좀 어떠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시설에 있는 분들 자립했다고 했을 때 사실 무용고인 분들이 되게 슬픈 얘기인데 무용고인 분들이 자립하기가 더 쉽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죠? 그 얘기를 좀 조아라 님이 좀 해주시죠. 예. 무용고인 분들이 나오기 쉬운 이유는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없기 때문입니다. 한 명 더 없기 때문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다 반대에 부딪히죠. 시설 직원, 원장분들. 근데 거기서는 계속 싸우다가 피곤해지면은 그래 나가라 하는데 여기에 플러스 부모님이 이제 반대를 하기 시작하시면 이거는 잘 안 풀리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더 당사자와 이 가족분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그러면 그 당사자는 그때 또 어떤 말을 듣느냐라고 했을 때 너 나가서 어떻게 살래? 부터 시작해서 너 나가서 위험할 때 어떻게 할래? 너 잘 살 수 있어? 부터 뭐 이거는 되게 쉬운 말. 근데 여기 더 많이 겪으셨죠? 그쵸.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원하시는데도 아직 시설에 계신 분들도 많아요. 저희가 지원하는 분들 중에 오히려 무연고이신 분들은 많이 자립하셨어요. 저희가 만났던 분들 중에는. 근데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직까지 시설에 계세요. 근데 굉장히 강경하시고요. 걔가 나가서 뭐 할 건데 너 우리 애 꼬시지 말고 연락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립해서 지금 저희 주택에 살고 계신 분 중에는 자립할 때 전 어머니한테 한 전화 100통까지도 받아봤는데 그 밥도 혼자 못 먹는 애 어떻게 할 거냐, 교통사고 당하면 너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제가 되게 강하게 얘기를 드렸어요. 어머니 우셨는데 내가 아들 죽지 않는 한 연락 안 하겠다. 절대로 하지 않을 테니까 어차피 시설에 있으나 지역에 있으나 어머니랑 끝난 거면은 내가 죽으면 연락드리겠다. 그러니까 신경 끄셔라. 엄청 세게 전화 100통째
이제 어머니도 너무 힘드시고 근데 어머니 그런 얘기를 가슴 듣고 아프니? 오히려 위로를 좀 받으셨대요. 아, 오히려. 근데 이제 그런 불안감들이 계속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시설에서 30년 더 사느니 지역에 나와서 10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괜히 그 수명과 안전에만 연연해하지 말아라. 시설에 살아서 교통사고 안 나는 거를 좋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어머니 시설 들어가서 30년 사실래요? 여기서 10년 사실래요? 이러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사람들도 교통사고도 나와야 나는 거다. 살아봐야 나는 거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셔라.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지 마셔라.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도 그 어머니는 어쨌든 허락을 하셨죠. 전화 100통째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그래 그러면 해봐라 해보자 해서 하셨고 아직까지 안 되는 분들도 많죠. 근데 사실은 저희 원칙상으로는 부모님 동의 없이도 나갈 수 있다가 원칙이에요. 본인 의사만 있으면 성인이고 나갈 수 있다가 원칙인데 이 당사자들이 부모님 반대하니까 자꾸 꺼려지는 거예요. 허락을 받고 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본인이 나가고 싶은데 뭐 눈치를 왜 봐요? 엄마 눈치를 뭐 부모님 가족 눈치를 보지 않고 나갔으면 좋겠고 아까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이왕 한 번 사는 인생 좀 담대하게 살면 좋다. 그래서 걱정을 좀 미루고 지역사회를 믿고 한 발자국씩 실천을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계속 시설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단기 체험 정도로 뭐 1년에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 뭐 자립생활주택에서 체험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경험들이 내가 내 팬티 한번 빨아봤다 이런 경험들을 2, 3년이 지나도 자랑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때의 기억을 가지고 시설에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참고. 그러니까 단기 체험, 부모 허락 안 해서 단기 체험만 하고 다시 시설에 들어가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단기 체험에서 경험한 자기의 어떤 그 생활에 대해서 만족해서 이제 계속 그 추억을 그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추억으로. 그러니까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실 부모님하고 떨어져 산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그러면서 연락도 자주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계속 살아오다가 나 나가겠어라고 강력하게 인생에서 몇 번 없는 의견 표현을 한 거잖아요. 피력을.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크겠어 라는 것에 한 번 공감을 하고 그 사람이 나와서 살겠다고 하는 거는 그냥 무계획적으로 사실 다 그러진 않잖아요. 나 나가서 뭐도 하고 싶고 어떻게 살고 싶고 라는 꿈과 거기에 있는 힘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모님들을 설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설득하려면 사실 제도와 물리적인 요건들이 좀 잘 갖춰져 있으면 수월하죠. 제가 백통화에 설득시켰던 분들도 뭐 결국에는 이제 센터 방문해서 센터가 어떤 공간인지 사람들 다 만나보고 자립생활주택 가서 이런 환경에서 사는 겁니다. 이게 설명해주고 여러 번 확인을 하시고서야 해보자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없이 해보자고 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제 믿으려면은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제도가 아직 많이 미진하다. 그래서 그 중앙정부에서 자꾸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기재부, 뭐 기획재정부에서 복지 예산 대부분 이제 시도가 아니면 자기네 중앙 예산을 안 쓰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그거를 꼭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과제. 결국은 다 예산으로 가네요. 근데 저도 만난 부모님들이 저는 이제 그랬어요. 부모님들이 그 믿어주는 거가 되게 이제 중요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복지 정보는 제가 볼 때는 그 자녀가 시설에 입소한 이후에는 자기가 열심히 복지 정보를 알아볼 필요가 없어지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녀가 뭐 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입소했으면 그때 그 정보와 그 마음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은 변하고 강산이 몇 번이 뒤집어졌는데도 복지 정보나 복지에서의 권리라고 하는 측면을 이제 모르시다 보니까 여전히 원장님은 은혜와 같은 분이고 원장님을 배신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지역 이제 시설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사회 서비스를 선택하는 그 과정이
그 나에게 은혜를 베푼 원장에 대한 배신이고 이런 감정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시설에 입소했을 때 막 10대였다면 10대 때 그 자녀가 할 수 있었던 어떤 정도로만 기억하시니까 이 자녀가 이제 한 40대가 됐었을 때 이 사람이 40대의 성인이 갖고 있는 삶의 권리라고 하는 측면을 안 보시고 그냥 어린아이 몇 살 이걸로 그러면 보시는 것 같아서 너무 이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대구 희망원 사건을 할 때도 그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의 자립 지원을 모두에게 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자고 했을 때 대구시가 계속 얘기한 게 발달장애인 중에 연고자가 있는데 연고자가 반대하는 경우는 자립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구시가 예산이 없다, 정부 예산이 없어서 이 사람 자립 지원 못한다도 아니고 우리는 다 준비가 됐는데 결국 그 부모가 그 연고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또 다른 시설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모들이라고 하는 그 핑계거리 뒤에 정부가 무책임하게 숨고 있다라고 했긴 했지만 그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지만 부모도 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세게 어떤 생각도 막 들었냐면은 시설에 보낼 때도 비자의적으로 부모가 보냈는데 이 사람이 자립할 어떤 기회가 제공됐을 때 그것도 그때도 비자발적으로 보낸 부모가 또다시 그거를 판단하는 절대권자가 돼가지고 또다시 이 사람을 시설에 보낸다라고 또다시 비자의적 입소를 또다시 결정하는 결정자라고 사회가 그냥 인정해 준 거 아니에요? 그 인정이 타당한가 합당한 것이냐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냐.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의문을 우리는 이 사회에 제기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진짜 희망원 사건을 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 서울시에 그 3,000명 정도가 시설에서 이제 서울이 관리 감독하는 시설에서 하시는데 그 중에 비자의 입소가 93%예요. 딱 7%만 자의적으로 시설에 입소하고 93%가 다 비자의로 입소하신 거예요. 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가는 삶 자체를 선택할 때도 그렇게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보내져 버렸는데 또다시 사회가 변해서 인권 패러다임으로 변해가지고 탈시설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걸 또 막아서는 게 부모라니. 아니 부모라고만 딱 특정 지으면 뭐하고 죄송합니다. 연고자 어쨌든 그라니.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근데 또 부모의 입장으로 또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그런 선택만을 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입장도 있다. 아까 제도가 더 발전을 해야 부모가 믿고 이제 보낼 거 아니냐. 이런 좀 맞는 얘기 같고요. 제가 미음 모 시설 명을 못 밝히고 하여튼 서울에 있는 미음 모 시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부모들을 열심히 설득해서 부모들한테 그 자립생활 주택도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그 삶의 형태들을 막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거기 이제 무슨 인권 침해 문제가 있어서 시설을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선택을 해서 나와서 살 수 있다라고 부모님들 막 보여드렸는데 부모님들이 저와 같은 민간단체의 말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누구한테 있었어야 되냐면은 서울시한테 있었어야 되는 건데 서울시 담당 주무관이나 뭐 하여튼 그 사람들은 이 말을 그러니까 그 발달장애인에게 이런 식으로 자립을 지원해서 이렇게 살게 합시다 라는 말을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면 믿겠는데 민간단체는 네가 하니까 못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속으로 저 공무원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 이제 어쨌든 농담이고 여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뭘 느꼈냐면은 그때 이제 부모들을 설득할 때 공공의 힘이 더 개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민간단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이 사람의 복지 서비스는 이런 식으로 변환되는 게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정부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부모들은 더 신뢰하게 되는 건데 옛날에 시설에 보낼 때도 그냥 아는 종교인 찾아가고 자기가 알아봐갖고 막 시설에 억지로 보냈고 그때도 공공이 전혀 역할을 해주지 않았고 지금 이제 자립할 때도 공공은 저기 뒷짐지고 이제 민간단체끼리 마치 IL에서 그 사람을 빼오는 것처럼 시설은 얘기할 거고 그죠? 야 이런 식의 이렇게 구도가 되는 거는 잘못됐다. 그러니까 공공이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또 다시 드네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을 얘기하다가 우리 공공의 역할까지 다시 좀 환원이 됐는데요.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부모는
저는 이제 국가와 사회를 믿고 조금 믿고 당사자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는 조금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어쨌든 이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꼭 부모님들이 뭔가 크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불편한데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좀 뭐랄까 부모님들도 같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어떤 진짜 삶이라고 하는 아주 그 기본적인 그런 질문들을 그 삶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기본적인 질문들을 좀 부모님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정도로 어떻게 좀 보태주세요. 말이 아름답게 안 나오네. 아니 그러려면 그 부모님들이 뭔가 이 국가와 공공기관에 신뢰를 가지려면 사실 지금 저희가 다른 지역에 가면은 시설에 입소하려고 사람들이 너무나 딱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제 말씀하시죠. 타시설 정책 이래서 안 된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그때 국가와 공공기관이 그때부터 사실 개입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시설에 어떤 사람들이 신청했어? 이 지역에 어느 정도의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대기 인원이 얼마나 돼? 라는 걸 그냥 인원으로 파악하지 말고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지금 위치해 있는지 무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좀 현황을 파악하고 그 사람들부터 먼저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국가가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이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그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서 또 시급하게 해야 될 것 중 하나는 그 입소 대기 리스트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있는 지역 자원들을 좀 빨리 움직여줘야 국가가 정말 자기 자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 시설이 답이 아닐 수 있구나. 다른 걸 고민할 수 있구나를 그렇게 행동으로 취해줘야 좀 바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18년도에 그 문재인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를 했잖아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플랜이 뭐죠? 종합대책인가? 하여튼 그래서 발표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영유아기부터 쫙 이렇게 인생의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지원할까 이런 얘기들이 쫙 내용들이 있는데 정말 그냥 그런 정보들을 쉽게 그러니까 막 찾아보지 못하는 이제 부모님들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그냥 발달장애인 자녀가 있으면 그냥 딱 어딜 가서 종합적인 이렇게 딱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지금 구조 체계로 보면은 그게 이제 발달센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진짜 그 시설 대기 리스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역사회 주거 서비스 대상자 그래서 이렇게 좀 파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정부에서 시설 대기자를 파악한 적이 몇 년 전에 있대요. 근데 이게 발표가 된 적이 없고 그냥 시설협회가 자체적으로 이제 시설들에게 문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너희 시설은 그러니까 이름을 받지 않고 몇 명이 대기하고 있어라는 식으로 이렇게 받은 거죠. 근데 그게 1,400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한 4년 전 정도에. 근데 그때 그 명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시설 문의한 분이 여러 시설 문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리스트는 아마 겹쳐가지고 허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시설들이 낸 리스트가 1,400명이라는 거고 원래는 시군구에서 그 시설의 입소를 의뢰를 부모가 시군구에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시군구는 그 리스트를 아예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사실은 좀 뭐랄까 허술하다. 아니 우리가 오늘 계속 정부를 좀 욕하고 있는 분위기가 드는데 정부가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많이 이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시간이 지금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3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긴장이 풀렸는데. 그래요? 이제부터 다시 1시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할 얘기들은 사실 되게 많죠.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이 더 이상 이제 시설이라는 곳에 이렇게 막 이렇게 억지로 보내지는 이런 좀 뭐랄까 좀 야만적인 시대를 좀 끝내고 이제 인권의 기준으로 이 발달장애인의 인권을 종합적으로 이제 고민할 시대가 됐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의 이 방송을 이제 진행을 한 것이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마디씩 이 중요한 이 자리에서 좀 멘트를 보태주신다면, 네.
나라님부터. 예. 장애인들이 모여 살면은 그들끼리 더 행복하고 더 서로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그럴 것이다 라는 전제는 정말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에 제가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다 쭈루룩 앉아 있는데 아무도 서로 말을 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시설에서 함께 산 세월이 뭐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있는데 대화하지 않는 것에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하는 생각들, 뭐 장애인이 뭐 비장애인들 사이에 있으면 뭐 너무 힘들 것이고 뭐 마치 그들을 위해서 그들끼리 살아야 해라는 말은 저는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 그거를 우리 사회가 좀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면 당신 그런 생각 차별이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싸워볼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좀 깨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친구가 있으니까 시설이 더 낫지 않냐고 부모님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실제 가보면 그냥 복도나 이 거실에 그냥 멍하게 이제 TV를 보고는 그냥 앉아 있는 게 거의 일상인 그런 삶을 정말 우리가 직면하고 정말 그거에 대해서 진짜 솔직하게 진짜 얘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셨습니다. 예. 우리 은별님.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방식,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통합을 우리가 만들어내자고 하고 있는데 뭐 탈시설을 하든 이제 뭐 가정에서 나와서 이제 자립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양한 걸 같이 해야 되잖아요. 뭐 말한 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 교육의 권리도 가질 수 있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취업도 할 수 있고 노동도 할 수 있고 문화 여가생활, 취미생활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함으로써 사회의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나아가는 걸음길에 우리 사회가 다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고 이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늘 우리의 자리가 많은 사람에게 이 사회 통합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인식을 좀 바꿀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멘트를 준비하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1시간이 이제 길다고 생각했는데 되게 짧네요. 얘기해보니까 할 말은 더 많은데. 예,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이제 발달장애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존엄받아 마땅한 인간이다. 그렇다면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 복지 시스템은 어떻게 돼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제 우리 사회에 똑똑똑 질문도 던지고 직면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변화시켜 나가는데 시민들도 그리고 우리 부모들도 발달장애 당사자도 많은 이제 그 공무원들과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 조직들도 노력해서 그런 사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와.